세상에는 두 종류의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담는 통장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담는 통장입니다. 76세의 윤말순 할머니가 폐지 더미 속에서 발견한 빨간 통장에는 10억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간 남편이 남긴 통장.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그 이후에도 통장에는 꾸준히 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JM 파운데이션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할머니는 곧 알게 됩니다. 이 통장이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의 장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회사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76살이죠. 사람들은 저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대비는 아니었지만 이슬비가 옷깃을 적실 정도로 내리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나왔지만 손수레를 끌다 보니 어깨가 다 젖어버렸죠. 그래도 비 오는 날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으니까 폐지를 줍기가 수월하거든요. 철거된 집 앞을 지나가는데 무너진 벽돌 더미 사이에서 뭔가 천조각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작업복이었어요. 낡고 더러운 작업복. 그런데 그 작업복의 색깔과 형태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손을 뻗어 천천히 끄집어냈죠. 작업복을 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남편 것이었어요. 가슴팍에 작은 글씨로 수놓아진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장만수, 남편의 이름이었죠. 어떻게 여기에 남편 작업복이 있는 걸까요? 남편은 벌써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업복을 꼭 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코를 작업복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때였습니다.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주머니 안을 더듬어 보니 작은 책자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꺼내보니 빨간색 통장이었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다행히 젖지는 않았더군요. 통장 표지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만수, 예금주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숨겨놓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돈을 모아둔 걸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월급은 늘 빠듯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모을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죠. 1억, 2억, 3억. 계속해서 큰 금액들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제 눈에 들어온 숫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잔액 1,112만 4,723원.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보고 또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10억이 넘는 돈.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 그런 돈이 남편 명의 통장에 들어있다니요. 더 이상한 건 입금 날짜였습니다.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남편이 돌아가신 날짜 이후에도 계속 입금이 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통장에는 그 이후로도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입금자 이름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JM 파운데이션.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재단? 무슨 재단이 남편 통장에 돈을 넣는 걸까요? 남편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재단 같은 거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통장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통장을 옆에 두고 계속 들여다봤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정말 남편 통장이 맞을까?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거 아닐까? 하지만 통장에는 남편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남편 거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왜 이 통장을 숨긴 걸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이 많은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창구 직원을 찾았어요. 저기요, 이 통장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지더군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제 뒤에 줄을 서기 시작했지만 직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점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어머님, 이 통장은 어디서 구하신 거죠? 구하다니요. 제 남편 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발견했다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님, 이 계좌는 일반 계좌가 아닙니다. 특수관리 계좌라서 저희도 함부로 조회할 수가 없어요. 특수관리 계좌라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계좌거든요. 일반 지점에서는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통장인데 제가 돈을 찾을 수는 있는 거냐고요.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본점에 연락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이요? 저는 당장 알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인지, 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그게 규정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할머니.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유도현. 동아기계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오늘 은행에 가셨죠?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통장 말인데요. 그거 사실 저희 회사에서 분실 신고한 통장입니다. 분실 신고라니요. 이건 제 남편 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물론 명의는 남편분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은 회사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같이 분실된 거고요. 남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통장 저희한테 돌려주시면 소정의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어떠세요? 5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안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500만 원으로 해결하려는 게 이상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자를 지나쳐 걸었어요. 남자는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통장 가지고 계셔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협박인가요? 아니면 충고인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현관문 밑으로 뭔가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서 가보니 종이 한 장이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통장을 돌려주시오. 남편 이름을 위해서. 서명은 없었습니다. 누가 쓴 건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통장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통장 안에는 분명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이 통장을 남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자꾸만 났어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갔고 저녁 8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일했는데 우리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늘 정해진 액수였고 그걸로 밥 먹고 살기도 빠듯했어요. 남편은 가끔 한숨을 쉬었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공장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기계에 끼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기계 오작동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닌 불운한 사고였다고요. 장례비로 200만 원을 주고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원망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그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든 통장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남편의 낡은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공장 출입증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날짜별로 뭔가를 적어 놓았더군요. 대부분은 작업일지 같은 거였습니다. 몇 시에 출근했고, 무슨 일을 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 적혀 있었어요. 수첩 끝부분을 넘기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재문이에게 맡겨라. 재문이, 한재문. 남편의 공장 동료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남편 장례식 때 왔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문 씨는 남편보다 몇 살 어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재문 씨는 5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50대 후반이겠네요. 연락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벌써 해지했지만 옛날 전화번호부가 서랍 어딘가에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한참을 뒤진 끝에 낡은 수첩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한재문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혹시 한재문 씨 맞으세요? 재문이는 제 아버지신데요. 누구시죠?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밝히고 남편과 아버지가 같이 일했던 사이라고 설명했어요. 아, 장만수 아저씨. 아버지한테서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재문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문 씨도 돌아가셨다니요.
어떻게? 아버지도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같은 기계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계. 남편을 죽인 그 기계가 재문 씨도 죽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혹시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남편이 재문 씨에게 맡기라고 했으니 아들에게라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재문 씨를 닮았더군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우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빨간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통장을 발견한 것, 은행에 간 것, 법무팀 사람이 찾아온 것, 협박 쪽지를 받은 것까지. 지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표지를 보고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마지막 잔해까지 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할머니, 이거 정말 장만수 아저씨 통장 맞나요? 제 남편 맞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은 일반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구조가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JM 파운데이션.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그러더니 기사 하나를 찾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5년 전 뉴스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아기계 산업재해 보상 기금 조성. JM 파운데이션 설립. 동아기계. 남편이 일하던 회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동아기계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JM 파운데이션이 바로 그 재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재단이 실제로는 거의 활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언론 발표만 요란했지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없었어요. 지우는 몇 개의 기사를 더 보여줬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재단 설립은 했지만 실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럼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뭐예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통장은 회사가 감추고 싶어 하는 뭔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왜 이 통장을 숨겼는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장만수 아저씨는 이 돈의 정체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겠죠. 그럼 재문 씨도 알고 있었을까요?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회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무슨 진실이요?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지우는 통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좀 더 조사해 봐도 될까요? 저 지금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법률 쪽은 좀 아는 편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미 할머니한테 접근했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니까요. 위험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알아야겠어요. 남편이 왜 이걸 남겼는지. 지우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현관문 손잡이가 평소와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만진 흔적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간 겁니다. 급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통장은 제가 가지고 나갔으니까 집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수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진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몇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지우는 전화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그리고 할머니,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통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안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이미 누군가 들어왔다 갔으니까요. 결국 저는 통장을 비닐봉지에 싸서 화분 밑에 묻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큰 화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화분일 뿐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또 누가 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새벽 3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아침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지우와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동네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 무덤에 가고 싶어졌어요. 남편 무덤은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쯤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꼭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남편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통장 때문에 제가 지금 큰일이 났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알아야겠어요. 당신이 왜 이걸 남겼는지,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무덤 앞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약속 장소로 가는데 지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저는 지우 앞에 앉았습니다. 뭘 알아내셨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장만수 아저씨가 돌아가신 사고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잊을 수가 있나요? 그 사고가 불가항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은폐한 거예요. 기계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고 장만수 아저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가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니요. 증거가 있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고발 문서가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된 건데 당시에는 묻혔어요. 회사가 로펌을 동원해서 무마시켰거든요. 그럼 그 돈은요? 통장에 있는 돈은 뭔가요?
지우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피해자 보상금입니다. 회사가 재단 이름으로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피해자들한테 주지 않고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왜 그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만수 아저씨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함부로 돈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일이요. 남편이 회사와 싸우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증거였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니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할머니,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을 회사에 돌려주고 조용히 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끝까지 싸울 수도 있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거라면 저도 지켜야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우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우리는 지훈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공장소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했어요. 지훈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우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사한 문서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동화기계 내부 문서입니다. 사고 당시 작성된 보고서예요.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더니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는 선배가 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얻었어요. 예전에 동화기계 관련 사건을 맡았었거든요. 서류를 펼쳐봤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우가 설명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사고 발생 3개월 전에 이미 기계 점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이었죠. 수리비가 2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미뤘어요. 그럼 남편은? 네, 그 고장난 기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가 2천만 원을 아끼려고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였어요. 더 있습니다. 지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는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기계 결함이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회사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서류에는 남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장만수 아저씨만이 아니에요. 같은 기계로 사고가 총 5번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3, 중상자가 2이었어요. 5번이나. 그렇게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도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돈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사고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합의서를 받았죠. 그럼 남편도 그런 합의금을 받았나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만수 아저씨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했지만 거절하셨대요. 왜 거절했는지 물었더니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장만수 아저씨가 직접 쓴 진술서입니다.
사고 전날 작성하신 거예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서툴지만 또박또박 쓴 글씨. 눈물이 났어요.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기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사에 여러 번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오늘도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것이다.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훗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죽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우가 휴지를 건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했어요. 억울했습니다. 왜 남편이 죽어야 했나요? 왜 회사는 사람보다 돈을 선택했나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럼 통장은요? 통장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우가 물을 한 잔 떠다 줬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JM 파운데이션 말씀이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회사는 사고가 잇따르자 여론이 나빠질까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를 돕겠다고 발표했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어요. 동아기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재단 명목으로 15억 원을 모았는데 피해자한테 간 건 3억 원도 안 돼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은 재단 돈 일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만수 아저씨가 맡아서 관리하던 계좌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남편이 그 돈을 관리하게 됐을까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장만수 아저씨는 회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만든다고 해도 돈을 제대로 쓸 것 같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직접 나섰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자고요. 그래서 통장을 만든 건가요? 네, 피해자 가족 대표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장만수 아저씨 명의 통장이에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했죠.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일이니까요. 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장만수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장 관리자가 사라진 거예요. 회사는 그 기회를 노렸죠. 무슨 기회요? 돈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통장이 분실됐다고 주장하면서 계좌 폐쇄를 시도했어요. 그러면 돈을 다시 회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통장을 찾은 건 천운이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통장을 못 찾았으면 회사는 돈을 빼돌렸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회사에서 그렇게 급하게 통장을 되찾으려 했는지, 왜 협박까지 했는지.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어떻게 돈을 숨겼는지 말이에요. 어떻게요? 언론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거나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가 왔을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예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이라니. 왜 경찰이 왔을까요?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경찰이었어요.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 한 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예요. 뭐라고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아기계 측에서 고소했습니다. 한지우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요. 허위 사실이라니. 우리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인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서류들이, 그 서류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배한테 받았다고 말하면 선배도 곤란해질 테니까요.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조사하면서 밝혀지겠죠. 경찰이 지우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윤말순입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도와준 것 뿐이에요. 도와준 게 아니라 공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도 같이 가시죠. 저까지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춥고 딱딱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형사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윤말순 씨, 동아기계와 무슨 관계십니까? 제 남편이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원한이 있으신 건가요? 원한이라니요. 남편을 죽인 회사인데 원한이 없을 리가 있나요?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 잘못이에요. 사고는 이미 3년 전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불가항력 사고로 결론 났고요. 거짓말이에요. 회사가 숨긴 겁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장이 있어요. JM 파운데이션 통장. 그 통장이 뭘 증명합니까? 회사가 돈을 빼돌렸다는 걸 증명해요. 형사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회사 측 주장은 다릅니다. 그 통장은 원래 회사 관리 계좌였는데 장만수 씨가 임의로 가져간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남편이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나요? 남편은 돌아가셨고 서류는 지우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도 불법으로 얻은 거라고 하니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 회사와 싸워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남편 이름 때문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름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돈을 훔친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건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 이름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형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저를 보더니 서류를 정리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사가 계속될 겁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지우도 조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당신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들 것 같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회사가 경찰까지 동원하는 걸 보니 정말 필사적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겨야죠. 안 그러면 남편이 한 일이 다 헛된 게 돼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해보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에 또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통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니. 저한테 남은 가족은 손녀밖에 없었습니다. 이소리가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급히 이소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받았어요. 할머니, 왜요? 이소라, 너 괜찮니? 네, 괜찮은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할머니, 이상하네.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조심해서 다녀라.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이소리한테 해를 입히려는 걸까요? 그날 밤 이소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갑자기 오늘 사장님이 부르더니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고요. 이소리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일한 지 1년쯤 됐는데 갑자기 해고됐다니요. 왜 그랬대?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라고만 했어요. 할머니, 저 뭘 잘못한 거예요? 이소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때문이었어요. 회사가 압박하려고 이소리 직장까지 건드린 겁니다. 할머니, 거기 계세요. 지금 갈게요. 이소리가 집에 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소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할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이소라, 사실은 말이야. 저는 이소리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통장을 발견한 것, 회사와의 싸움, 그리고 이소리가 해고당한 이유까지. 이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이소리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같이 싸워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일인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소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할아버지 손녀예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사와 맞설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리고 남편처럼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일간뉴스 기자 김민석입니다. 기자라니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동화기계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윤말순 씨께서 회사 비자금 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자금 통장이라니.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린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머니 입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오후에 이소리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 봤어요. 무슨 인터넷? 할머니 기사가 났어요.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70대 노인, 회사 비자금 통장 들고 협박. 금품 요구 의혹.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남편 명의 통장을 들고 회사를 협박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10억 원을 요구했다고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요즘 노인네들 버릇이 없네.
회사 돈 훔쳐놓고 피해자 행세하네. 저런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소리가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우도 기사를 봤다고 했어요. 회사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를 악인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자회견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제 얼굴 사진까지 나오더군요. 어디서 구한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크게 떴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동아기계 측은 해당 통장이 회사복지기금 계좌였으며 고인이 된 장만수 씨가 임의로 관리하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악용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슈퍼에 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로당에 가니 할머니들이 쑥덕거렸어요. 말순이가 회사 돈을 들고 도망쳤대. 그러게 돈이 10억이나 된다던데. 평생 가난하게 살더니 결국 도둑질했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려는데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아, 너 정말 그런 거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긴. 뉴스에 다 나왔잖아. 뉴스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죽은 남편까지 욕먹인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을 욕먹인 건 제가 아니라 회사인데요.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대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도둑년 꺼져라고 빨간 스프레이로 써놓았더군요. 이 소리가 와서 같이 지웠습니다. 손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 할머니가 이 꼴이 돼서. 그만해요. 우리가 이기면 돼요. 일주일 동안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졌어요. 동아기계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횡령과 공갈 혐의였어요. 지우가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 쪽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이었고 우리는 변호사 선임비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 소리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동아기계 피해자래요. 남편을 잃었대요.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최순자라는 분이었어요. 4년 전에 남편이 같은 공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소리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최순자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순자 씨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6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뉴스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최순자 씨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도 그 기계 때문에 죽었어요. 회사는 200만 원 주고 입 막으려고 했죠.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남편 목숨값이 200만 원이라니. 말이 돼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회사의 잘못을 확인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진작 나섰을 텐데. 최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같이 해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둘씩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동학이계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12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서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면 다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싸울 사람들이 생겼어요. 남편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모이자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우가 중심이 되어 증거를 모았어요. 각 가족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한데 모으니 회사의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소리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옛날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15년 전 기사예요. 동학기계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대요. 그때도 회사는 기계 결함을 숨겼고요. 15년 전부터, 그렇게 오래전부터 회사는 같은 짓을 반복했던 겁니다. 더 찾아봐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을 뒤졌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려가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20년치 신문을 다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27명이 죽었어요. 모두 같은 기계, 같은 방식의 사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지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회사가 알면서도 방치한 거니까요. 우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내일 기자회견 취소하세요. 누구세요? 경고합니다. 기자회견하면 후회할 겁니다. 위협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자회견장으로 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12가족 모두가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10여 명쯤 됐습니다.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뉴스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손에 든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통장은 제 것이 아니에요. 남편 명의지만 남편 것도 아닙니다. 이건 회사가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장부예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남편은 회사와 싸우다 죽었어요. 이 통장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돈이 들어 있으니까요. 최순자 씨가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제 남편도 같은 기계로 죽었습니다. 회사는 합의금으로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필요해요.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어요. 회사의 은폐, 거짓 합의, 그리고 계속되는 사고. 지우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20년간의 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동학기계는 기계 결함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았어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견장 문이 열리더니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동학기계 법무팀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유도현이었어요. 처음 저한테 통장을 돌려달라던 그 사람. 잠깐만요. 유도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남편을 죽였어요. 20년 동안 27명을 죽였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유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그 통장이 증거라고요. 그건 회사복지기금 계좌입니다. 장만수 씨가 임의로 가져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남편은 돌아가셨고 재문 씨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회견장 뒤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동화기계 전 직원 박철수입니다.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어요.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만수 씨가 JM 파운데이션 통장을 만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허락을 받고 만든 거예요. 피해자 가족 대표 명의로 만들라고 회사가 지시했습니다. 유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녹음 파일이 있어요. 박철수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만수한테 통장 만들게 해. 명의는 그 사람 걸로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사람 탓으로 돌리면 돼.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유도연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회의 때 녹음한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박철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유도현과 법무팀이 황급히 회견장을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쫓아갔어요. 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동화기계 20년간 산재 은폐, 내부 녹음 파일로 드러나 피해자 유가족들 기자회견 통해 진실 폭로, JM 파운데이션 통장 회사 지시로 만들어져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한다. 동화기계 불매운동 해야 해. 이런 회사는 문 닫아야 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거 우리가 지켰어요.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소리가 차를 끓여왔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다 함께 한 거지. 이제 끝난 거예요. 아직 아니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표지의 낡은 통장. 이제 이 통장은 단순한 예금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증거이자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장부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방송국마다 동화기계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신문에도 연일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화기계 주가 급락, 하루 만에 20% 하락. 동화기계 회장 검찰 소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JM 파운데이션 비리 의혹, 전면 감사 착수.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동화기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지우와 함께 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테이블 앞에 유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무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유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사과는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책임지세요. 죽은 사람들한테, 남겨진 가족들한테. 유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안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1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공식 사과요. 회장이 직접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해요. 유도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핑계 대지 마세요. 건강이 나쁘면 우리 남편들은요. 이미 죽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남편들은 하루하루 아프면서도 일했어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요. 그런데 당신네 회사는 뭘 했어요? 돈 아끼려고 사람 죽게 만들었잖아요. 유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JM 파운데이션 돈을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돌려주세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회장이 나올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요구는 해야지. 나흘째 되던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더니 몸이 버티질 못했어요. 탈진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이소리가 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푹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안하다. 할머니가 이래서. 아니에요. 할머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 동아기계가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대요. 모레 기자회견 연대요. 드디어 회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회장이 직접 나와요. 네, 회장이 직접 나온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틀 뒤 퇴원했습니다.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기자회견을 봐야 했어요. 회견장은 동아기계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우리 피해자 가족들도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각 2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단상 앞에 섰습니다. 아니,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동아기계 회장 김태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평생 미뤄왔던 사과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저희 회사는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2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계 결함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은폐했고 유가족들한테는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만수님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부축했어요. 간신히 일어선 회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장과 마주 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늦었지만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JM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별도로 회의를 했습니다. 동아기계 측과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JM 파운데이션 통장에 있는 돈은 전액 피해자 유가족 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유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 예산에서 추가로 5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총 60억 원 규모의 기금이 됩니다. 기금 운영은 누가 하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박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나오지 않으셨으면 우리 못 이겼을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철수 씨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만수님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보관해 달라고 하셨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 글씨였습니다. 말순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많은 걸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이해해다오.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장은 우리 것이 아니야. 나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것이지. 부디 그 돈이 제대로 쓰이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 건강하게 오래 살아다오. 나는 먼저 가지만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야 해.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말순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리가 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고마워. 미소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남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동아기계 공장 앞에 추모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큰 벽이었어요. 제막식 날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습니까? 네, 왔어요. 회장이 추모의 벽 앞으로 갔습니다. 하얀 천이 벽을 덮고 있었어요. 오늘 이 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이 신호를 하자 하얀 천이 내려갔습니다. 검은 대리석 위에 금빛 글씨로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7개의 이름.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영수, 이정호, 박민수, 최동철.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남편 이름이 보였습니다. 장만수. 이름 옆에는 작은 별표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다른 이름들에는 없는 표시였습니다. 저 별표는 뭐예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부 제보자 표시입니다. 장만수님은 회사의 부정을 폭로하려 하셨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외부에 자료를 전달하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자료요? 공장 안전 점검 보고서와 사고 은폐 증거들이었습니다. 노동청에 제보하려고 하셨던 거죠.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보하기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막은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만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말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기계를 고의로 조작했습니다. 장만수님이 일하는 라인에 안전장치를 풀어놨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공장장이 자백했어요. 회사 지시를 받았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남편은 죽을 줄 알면서도 일한 거예요. 장만수님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아침 기계가 조작됐으니까요. 이 소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를 지탱해줬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요? 책임자는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김태식이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미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회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도 책임이 있으시죠? 네, 제 잘못입니다.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부축을 뿌리치고 혼자 섰어요. 그리고 추모의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만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벽 앞으로 갔습니다. 남편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여보, 이제 이름이 돌아왔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웅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가 옆에 와서 같이 울었어요. 다른 유가족들도 하나둘씩 벽 앞으로 나왔습니다. 각자 가족의 이름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최순자 씨가 남편 이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모두가 꽃을 놓았습니다. 추모의 벽 앞이 꽃으로 가득 찼어요. 제막식이 끝나고 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아기계가 만든 산업재해 추모 기념관이었어요. 기념관 안에는 사고 당시 사진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시네요. 이 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멋진 사람이었지. 사진 아래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만수 1954-2021년. 동아기계 공장 노동자. 회사의 안전규정 위반을 고발하려다 사고로 사망. 사후 내부 제보자로 인정됨. 그의 용기가 산업 안전 개선의 출발점이 되었다. 남편의 삶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남편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좋아했거든요. 밥을 먹을 때는 꼭 김치를 먼저 먹었어요. 저녁에는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남편이었습니다. 여기 적힌 한 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우가 다른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빨간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제가 찾았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장이 모든 시작이었으니까요. 통장 옆에는 설명판이 있었습니다. JM 파운데이션 통장. 장만수가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관리하던 계좌. 그의 사후 3년 만에 발견되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다. 통장이 이제 역사가 된 겁니다. 기념관을 나오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와 장만수님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한테 희망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하죠. 일주일 뒤 대학 강연에 갔습니다. 강의실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폐지를 줍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통장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큰 회사와 싸운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몇몇 학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사람이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해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제 자신도 자랑스럽고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학생들한테 큰 울림이 됐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추모의 벽에 들렀습니다. 남편 이름 앞에 섰어요. 여보, 오늘 대학에서 강연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했죠.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JM 파운데이션이 공식적으로 재출범했어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만수재단.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죠. 재단 출범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노동단체, 시민단체 사람들도 왔어요.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제가 무슨 이사장을 하겠냐고요. 하지만 다들 저를 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셔야 해요.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통장을 찾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만수재단 이사장 윤말순입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재단이 문을 여는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 가능했습니다. 27명의 희생자, 그분들을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 재단은 산업재해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일을 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법률 상담, 심리 치료까지 지원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억하는 일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말이죠.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남편 장만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노동자였죠.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재단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무도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을요.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길었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니 이 소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이소라.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최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말순아, 고생 많았어. 우리가 해냈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지우도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멋있으셨어요. 너야말로 멋있어. 변호사 시험 합격 축하한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출범식이 끝나고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청서들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소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와야죠. 신청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다친 노동자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유가족들,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할머니, 다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날부터 바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재단에 나가서 일했어요. 신청서를 검토하고 상담을 하고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컴퓨터도 서툴렀고 서류 작성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소리와 지우가 도와줬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며 일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지원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었어요.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줬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만수재단에서 왔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오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연결해서 회사와 협상하도록 도왔어요. 2달 뒤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회사에서 보상금을 주기로 했대요. 변호사님이 잘해주셨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 뒤로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함께 일하는 직원도 생겼어요. 1년 만에 2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무덤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여보,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미안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재단이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죠. 당신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재단이에요. 만수재단. 멋지지 않아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무덤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지우가 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읽을 때마다 울컥했어요. 편지 끝에 남편이 쓴 말이 있었습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이름은 잃지 마라.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존엄이었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어요. 재단 출범식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소리도, 지우도, 최순자 씨도,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죠. 잘 자요, 여보. 사랑해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 남고 이름은 진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주인을 찾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은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